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2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해피 설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미 이제 차례를 지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고요. 벌써 고향이 아닌 또 터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가시는 길 외롭지 마시라고 심심치 마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휴가 저희 같은 그 듣는 방송 특히 하는 사람들은 대목이에요, 대목. 평소에는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없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다가 몰아 들으셔야죠. 몰아 들으시기도 하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 뭐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 번씩 추천을 좀 해주셔서 졸잖아요. 네네. 운전하다가 그러지 말도록 저희 이 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좀 저 추천해 팟캐스트 주시면. 우리 구독자 7만 명 넘었는데 네? 얼마 안 됐어요. 팟캐스트 신경 좀 쓰세요. 왜 그 유튜브만 그렇게 한 10만 명 얘기. 우리 팟캐스트 구독자가 얼마 전에 7만 명 넘었는데 7만 명. 7만 명 넘은 거를 아무 감흥 없이 넘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번 설 특집은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물론 뭐 유튜브로도 편집도 하고 해서 올립니다만은 팟캐스트의 본연의 네. 네? 뭐 2%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팟캐스트 네? 다시 좀 정비하는 의미에서. 네. 팟캐스트 듣는 데는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커다란 세계 지도로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어디 설 잘 다녀오셨죠? 뭐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 네. 실제로도 크다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또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사를 안 차례도 제사도 제사? 다 안 지내는 걸로. 자, 그러면 예.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스웨덴, 네. 북유럽의 왕국, 복지 왕국이기도 하고 진짜 왕국이기도 한 네. 이 스웨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스웨덴 오늘은 뭐 어디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뭐 스웨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복지 사회 그러면은 부자 사회. 그렇죠. 일단 돈이 그렇죠. 좀 돈이 있어야. 많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 사회, 복지 국가라고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렵지 않게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고, 일상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나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모든 게 행복한 나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서 경제 집중도가 높고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삐끗하면 낭떨어지고. 예. 근데 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더 대기업 몰빵 경제를 하는 나라가 이 스웨덴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한다. 네. 스웨덴은 대기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유도한.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높은데 고용주니까 직원들 다 내야 되잖아요. 이제 복지 사회기업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몫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임금에 해당하는 몫에 대해서는 또 세금 또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기여금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배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혜택은 없고 뜯어가는 것만 많은. 그 자영업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보면. 근데 왜 다 기업 취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좀 도와주면 네. 좋을 텐데. 스웨덴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냐면은 스웨덴에서 봤을 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 조건, 급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하거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업자겠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스웨덴에서 실업자로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하면 당신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지 않을 만큼 사십시오.
나는 일하는 자여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이제 컨셉이 있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약간 노동 쪽을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단어가 있죠. 이게 스웨덴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스웨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한자어인데. 우리는 그때 정프로가 뭐 영어를 쓰는데 same 뭐 이렇게 그럼 1차적인 예가 안 하기로 1차적인 영어 개가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안 하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같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옛날 비유로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시는 정규직 분들은 뭐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아가시는데 반대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아가니까 이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맞죠? 맞는 이야기인데 스웨덴에서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쌍용 자동 우리나라 비유를 들면 쌍용 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현대 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기아 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같으면 아니면 일도 관계없이. 일과 관계없이 업종이 같으면 동일 노동이잖아요. 자동차 업종이라는 그 계열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끼우는 분과 직원 식당 조리사가 네,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네,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와우. 그 안에 이제 트랙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회사로서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쌍용자동차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급여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럼 한 기업은 대규모 흑자나고 한 기업은 대규모 적자나는데 같이 줘야 그래. 돼. 우리는 SBS와 KBS가 출연료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는 요즘에 점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를 비유를 들면은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은 요즘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쌍차 뭐 예. 르노삼성.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럼 잘 나가는 회사는 급여를 잘 받고 못 나가는 회사는 못 나가는 게 당연하지라는 게 대한민국 분들의 상식인데 그래야 잘 나가게 열심히 노력하는 보람도 있지. 그렇죠. 근데 이 스웨덴에서는 그게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급여를 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급여를 주지 못할 급여를 그만큼 줄 능력이 없는 회사는 망해야 된다. 망하는 겁니다. 뭘 다 망하라고 그러면 아니 어떡해. 그게 좋긴 한데 그래서 망하면 네. 거기 다니던 사람들은 또 실업자가 아니, 되잖아요. 나 이제 헷갈리는 게 예. 이케아의 대리예요. 예. 대리란 직급체가 있는지 모르죠. 이케아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로컬 조그만 퍼니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삼케아라고 똑같이 해보죠. 예. 네. 삼케아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금 교섭을 여기는 산별노조가? 산별노조가 해요 무조건. 그 산별노조하고 경영 총 그쪽하고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상황이라는 것들은 일부 감안은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산별로 가는 게 사실 그래야 이 노조라는 연대 의식의 시발점이죠. 같은 일은 한솥밥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지 의식을 가지고 하기야 그건 그래. 하기야 딱 그 컨셉만 보고 보면 예. 같은 회사에 다니는 비정규직이 얼마 받는 거는 나는 I don't care라는 건 예. 노조 운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좀 자꾸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예. 보면.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이제 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예.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제 이렇게 정하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분들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당연히 동일한 그 급여를 받는 거예요. 보면. 단지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국 체제 하나의 국가 체제와 소수 그 일부 교역하는 지금처럼 글로벌한 체제 아닐 때 이제 형성이 된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나중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이 한 88%가 될 겁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조에 다 가입을 했고 여기서 또 이제 가는데 이 1920년대 30년대 그 혁명 움직임이 그 세던 시절에도 노조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보면 독일이나 다른 나라하고 좀 달랐어요. 일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는 없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람이 작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고 밖에서 뭔가 추가적인 초과 이윤을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해서
교육을 해서 뭔가를 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는 국제 노동주의로 보면은 동지지만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동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쟁자이기도 해. 스웨덴 기업이 독일하고 똑같은 임금, 똑같은 상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이 스웨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조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똑같이 줄여서 우리가 쟤네들하고 똑같이 생산비용을 맞췄을 경우에 스웨덴 제품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그 1920, 30년대 그 운동의 핵심은 어떤 그 근로 여건의 개선 이런 쪽에 집중이 됐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언급이 적었어요 보면은. 근로 시간 말고 무슨 근로 여건이 또 뭐 쾌적한 그 안전한 여건이라든지 뭐 그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생산성이 더 높아야만 독일이나 발전한 우리가 버겁게 따라가야 될 나라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임금 높여달라는 얘기도 덜했겠네요. 덜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똑같이만 맞춰 그 대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럼 저절로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이 모델이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퇴출되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곳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그 재취업, 재교육의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야 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산업 분야가 사양 산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서는 인력이 나오고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사회가 붙들고 보조금을 줘서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새롭게 성장하는 발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사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즉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분이 조선소 산업이 어려워졌다고 나와서 서울에 와서 팟캐스트를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팟캐스트 만들다가 그렇죠.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조선소 가서 일하기도 서로 어렵고. 이 모델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스웨덴이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중심 국가였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뭐 기계공업, 조선업 주로 이제 쇳덩이를 가지고 하는 게 강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용접하시던 분들이 스웨덴 조선업이 좀 어려워지면 다른 분야에서도 용접 기술을 어차피 제조업이라는 큰 틀에서 내 역할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유튜브 앞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마이크 앞에서 팟캐스트를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 7, 80, 90년대 네.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네. 지금 세상엔 안 맞는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맞습니까? 대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맞았어. 예. 맞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 빈틈을 이제 더 이상 요즘에는 이제 지식 노동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모델과 별도로 존재하는 또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것들이 또 활기를 띄워서 북유럽 최고의 어떤 벤처 스타트업이 많은 곳이 또 이 스웨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스웨덴은 제조업이 전체 GDP의 한 26% 정도 차지하니까 사실 제조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제 나라죠. 지금. 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편입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you fired 하면 그냥 나가는 건가요? 그 중간쯤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그 중간쯤 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웨덴 그러면 노동 그 제도가 엄청 엄격하고 옛날서부터 아주 그냥 숨막힐 것처럼 죄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스웨덴이 아직 최저임금이 없을걸요 법적으로. 왜냐면 없어요? 예. 거기는 없어도 높아. 왜냐면은 여기는 그 국가라는 조직이 이 노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사자의 개입을 하는 걸 싫어해요. 양쪽 다. 노사정이라는 게 없구나. 예, 그냥 노사가 있구나. 예, 노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조니까 뭐 다. 그래서 자주적 교섭을 통해서 급여랑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건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82년에 고용보호법이라는 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죠 법으로. 그래서 그 해고 시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해고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재고용을 할 때는 그러면 누구부터 다시 재고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후퇴, 우리가 매출이 줄었어, 회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 그러면은 대규모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특징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능력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도 회사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있죠. 예,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능력이 안 된다고 미국식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을 보직으로 옮겨준다든지 추가적인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나름대로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경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경우 말고 우리가 이제 업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은 정리해고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은행권 이런 데서 명예퇴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보통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부터 하잖아요. 나이 순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스웨덴은 거꾸로예요. 신입부터 나갑니까? 네, 신입부터 나가요. 예, 그게 딱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보호라는 걸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 사업이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아도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노하우나 싹 갖고 있는 뭔가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거를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좋아졌을 때 대비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해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업황이 이제 의외로 빨리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럼 다시 불러드릴 때는 우선순위도. 예,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로 최소 이제 9개월 동안은 우선권이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9개월이 지나서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다시 불러드릴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절차나 이런 데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너무 많이 줄였어 우리가 해보니까 다시 채용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한국 조선업체가 지금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호는 아니고 경기 후퇴에 따라서 해고도 가능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이제 조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편이네요. 노동의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의 면에서 보면은 엄격하죠, 우리나라. 비슷한데 이 스웨덴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급여 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호봉제 아닌가? 호봉제가 없어요. 호봉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직무급 그다음에 생산성 두 개를 고려합니다. 그럼 올해 2천만 원 받던 사람한테 4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4천 이를테면은 2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이 2천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에 신참으로 들어왔을 때 2천만 원이면은 상승을 합니다. 이제 업역이 쌓이면 구역이 쌓이면 그래가지고 한 5년에서 7년, 한 10년까지는 상승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잖아요. 한 10년 차쯤 됐을 때가 제일 일 열심히 잘할 때야, 생산성이 높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깎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교사, 공무원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급여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덜 자르겠네. 그렇죠. 올해 노하우가 있는데 급여는 뭐 10년 차나 7년 차나 비슷해.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게 인정이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 수준이 이제 다른 업종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반에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는데 그 업종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대체 불가능하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좋게 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 놓고 보면은 이게 그래도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소의 가운데가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사회 체계가 철저하게 이제 호봉제라는 당연히 지금 20대 친구들도 입사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나이 40대 20년 1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내가 15년 동안 내가 지금 받는 급여랑 그 비슷한 급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로 받는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네. 또 거기서도 평평하게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여러 가지 돈 쓸 일 생기는 걸 사회복지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어도 네. 우리나라는 30살과 50살은 지출의 규모가 그렇죠.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와 이 노동 경제가 이제 연관되는 맞물려서 의미인데요. 돌아가야 되는. 스웨덴은 뭐 퇴직금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달라고 할 만한데. 아니 왜냐면 당연히 없는 게 퇴직 저 실업급여가 있어서 그런가. 실업급여도 있고 연금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회사에서는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복리후생제도가 좋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점심 주는 회사들이
이제 싸게 좀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신경도 쓰는 회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국가나 이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이 고용했을 때 이 고용자 1인당 급여의 한 31.6%에 해당하는 사회기여금을 납부하면은 그걸로 기업의 모든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기여금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세금 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좋은 직장 그 급여 통장 이렇게 받으면은 네. 뭐 엄청 많았어. 피복 하물며 피복비도 예, 있고, 피복비 뭐, 예. 있고, 교육훈련비 뭐 자기계발비라고 도서구입비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가 명목이 물론 네. 이제 본봉을 줄이려고 했던 뭐 의도가 있긴 있으나 네네. 야 그런 것 굉장히 많아. 좋은 직장에 관해서. 예,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뭐 콘도 이용권이 있다든지, 네, 뭐 맞아요. 자녀 학자금 뭐 주차되냐, 예, 뭐. 주차권을 주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린이집 만들어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근데 있죠. 이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네. 그거는 기업의 몫으로 부담시키면 안 되는 그러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자꾸 기업한테 얻느냐 하는 문제도 그래서 제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탈세 문제와도 연관이 돼요. 예.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1인당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기업이 대주는 꼴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은 그거를 비용으로 떠니까 부가세 한 5만 원 정도를 1인당 5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못 걷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그걸 어린이집을 지어놓으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잖아요. 법인세 22%도 뭐 안 낸다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그 50만 원을 지출을 안 하니까 역시 어린이집에다가 낼 돈 줄어들면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거기서도 세금이 또 떨어지는 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그런 문제도 예, 있죠. 가장 본질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는 그래서 거죠.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사회적으로 딱 특히 이제 납세나 조세 차원에서 보면 부담금을 물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세금 적게 내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예. 그거 잘한다고 박수치고 넘어가지만 예. 사실은 내 돈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면 그러니까 스웨덴은 소득세도 더 내죠. 스웨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죠. 그거를 왜 니들이 해? 다 국가에 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국가가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세금 내라고 하면 그 돈으로 국가가 짓는데 예. 그거 세금 안 내고 모아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구내식당 뭐 운영하고 스웨덴은 뭐 하는 산별 노조가 단체 협상해가지고 그 업종별로 임금이 같게 하면 네. 그럼 그거나 복지도 뭐 그거나. 있어야 될 이유, 차별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옛날 모델이죠. 제조업 국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그 가서 공장이든 뭐 사무실이든 관공서든 어디 가서는 일하고 그렇지.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일하고 모든 국민이 다 세금 내서 그걸로 서로가 서로를 힘들 때 도와주면서 가는. 어떻게 보면은 막스가 꿈꿨을까요? 어떻게 사회주의 어떤 그런 거에 긍정적인 버전이 경제 체제에 녹아 있는. 불로소득에는 세금 확 내고 확 매겨버리고.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스웨덴 세금도 재밌죠. 그 법인세가 아주 낮아요. 생각보다 되게 낮은 나라고. 그러니까 친기업적으로 옛날에는 한때도 엄청 높았던 나라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지국가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웨덴은 부가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부가세가 25%예요. 부가세가요? 예, 우린 부가가치세 10%잖아요. 여기는 25%예요. 굉장히 역진적인데. 예, 역진적이에요. 당연히 역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25%고, 그러니까 국세죠. 걷어가는 게.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어떤 경우는 12%짜리도 있고, 뭐 5%짜리도 있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이 25%짜리 세율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 세원이 부가가치세예요. 스웨덴 중앙정부는 주 재원이.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 세원 중에 절반 정도는 부가가치세로 끝나요. 그럼 나머지는 국가소득세라는 걸로 걷어가는데 국가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 우리는 소득세는 당연히 국가가 내는 국세라고 생각을 하죠. 월급 봉투에서 떼는 세금. 예. 우리나라는 뭐 소득세 내는 사람 80%는 안 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예. 대략 한 40% 40% 정도는 안 되는 60% 정도 내는데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뜯어갑니다.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국가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분은 연봉이 우리 돈으로 300만 원만 넘어가면 5.6%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도 세금은 낸다. 칼같이 세금이 다 나가요. 거기에 보면. 기타 등등 공제는 없다.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은. 소득세 5.6%요? 그러니까 그 세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한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잡해집니까? 그럼 진도를 나갔다가 뭐 그쪽으로 나가 보시죠. 네, 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총조세, 총 세금 걷는 거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 기여금까지 합해가지고 총조세라고 그러는데 네. 소득과세 비율이 매우 높아요. 소득세에 붙이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세라는 건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있고 법인이 내는 소득세도 법인세도 있죠. 이제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낮에 소득세 한 30% 내죠. 예. 전체 세금에서 30%가 소득세죠. 예. 우리나라 전체 거치는 세금의 국세에서. 30%가 소득세. 사람들이 낸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득과세가 전체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요. 대신 우리는 재산세라고 한 재산과세 있죠. 보면은 네. 재산세가 우리는 뭐 취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한 11%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밖에 안 돼요. 보유세 이런 거 잘 안 건다는 거예요? 재산세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걷어갈 여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소득세로 내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을 거다. 그게 선진국이다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접세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부가치세 같은 거 예. 전체 세금에서요? 한 15% 예. 되나? 한 25%? 25%? 20%? 조금 지난 통계인데 2012년 기준으로 33% 정도 됐어요. 오씨, 굉장히 높네. 예, 부가세, 뭐 개별 소비세, 뭐 이제 유류세라고 하는 이제 그거, 그다음에 주세, 담배세, 네, 네. 합쳐서? 예, 담배세 같은 거. 예, 다 합해가지고. 제품에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렇죠. 소비가. 자기가 유류세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유류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그 넘버 4 세금인데 그러니까. 10몇 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유류세 많지. 예,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지 못하면 세금 걷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세금 걷기 제일 쉬운 게 관세, 그다음에 재산세, 다음에 부가세.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거를 경로로 추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금 계산. 예,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게 되게 늦게 등장한 이유가 이 소득이라는 걸 얼마를 버는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파악이 안 되니까. 예, 이게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이끄는 가장 주축이 되는 돈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우리는 그 스웨덴의 복지 체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광역이 하는 거, 기초가 하는 게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할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들이 걷는 세율이 달라요 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좀 넉넉해. 그럼 다음에 좀 덜 얻을 거고, 우리는 좀 많이 얻어. 그럼 많이 걷는 거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한 5% 이상 이제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스웨덴 친구들이 세금을 얼마나 확실하게 걷냐면은 우리는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걷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연금 당연히 내고, 우리도 연금 소득세 있잖아요. 연금 내고요. 실업수당에도 냅니다. 소득이니까. 질병수당에도 내요. 그 다음에 그 육아휴직수당에도 냅니다. 세금 다 과세예요. 그럼 도대체 과세 안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온 국민한테 정액으로 주는, 이를테면 아동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만 주는 이제 주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부조 같은 경우에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최근에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스웨덴 크로네가 122원 정도 되는데 222만 원을 초과하면 7% 지방소득세를 7%를 납부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75만 원까지예요. 그 다음에 675만 원에서부터 1,420만 원까지는 23.64%를 뛰어가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3,600만 원까지는 29.47%. 그 다음에 4,638만 원은 31.52%. 6,500만 원 정도 되면은 51%. 그 이상의 경우는 56%를 지방소득세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보면. 와우. 우리나라의 5배를 내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많이 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면은 난 소득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세금 안 걷어가겠지. 그러면 스웨덴 분들이 씩 웃죠. 그러면 한국에 계세요. 우리는 가차 없이 걷어갑니다. 평평해요. 세율이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조금만 벌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한 1,400, 한 1,500부터만 넘어가도 세율이 29.47%예요. 갑자기 확 뛰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이제 스웨덴에서 내가 벌면 국가소득세까지 합해서 한 9,7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갑니다. 가져갑니다. 1억 떠가는 거네 그냥. 그렇죠. 1억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정말 우리는 공제가 없구나 거기는. 예, 우리는 한 4,600만 원 정도를 이제 떼어가요. 그 4,600만 원에다 건보료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수는 그렇죠. 없겠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득세만 지금 가지고 딱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건보료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내죠.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금 2억이면 건보료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많이 내죠. 거기다 연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이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는 스웨덴과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운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2억쯤 내시는 분들은 소득세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2배만 내시면 돼요. 근데 연봉이 지금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은 현재 그 내는 금액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를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급여 생활자 중에 한 40%에서 45%는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없던 세금을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이제 내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지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차 없이 내고 가차 없이 걷어서 그거를 서로 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라이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의 눈을 번뜩이면서 소득도 공개, 납세 실적도 공개. 이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내 나이가 거의 몇 살이고 애가 셋이고 지금 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월급이 이 정도면 어떡합니까?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예. 굳이 안 하겠네. 해봐야 1,000만 원 올려줘도 500만 원이 그렇죠. 세금인 걸. 다 세금 나가죠. 굳이 뭐. 예.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학교 다 공짜죠. 보육시 다 공짜죠. 다 그런 우리가 흔히 생활할 때 나가는 비용들이 다 사회보장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공동 구매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소득세라는 것들은 이제 연봉이 4,700만 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국가가 이제 중앙정부가 쓱 나타나가지고 그 넘어가는 금액의 5%는 20% 네. 넘어가는 금액의 20%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추가로 더 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6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아까 거기다가 플러스 5%를 더 얹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최고 단계의 어떤 이 세율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5% 전체 급여 생활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나는 세금 복지 사회가 되면은 내 세금은 더 줄어들거나 지금 수준일 것이고 지금 저 탈세하거나 이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고소득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고소득자한테는 상당한 수준으로 걷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상위 10%가 우리나라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80% 90% 가까이 낼 겁니다. 10%로 넓히면 아마 90% 정도로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1%. 내 세금 떼어가서 어디서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이 내가 소득세도 내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의외로 많으신 분들 한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세도 여기는 스웨덴은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세계 콜라를 그래서 안 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식 값이 뭐 그냥 샌드위치에 콜라 한 잔 뭐 이렇게 먹으면 한 3만 원, 3만 5천 원. 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보면은. 뭐 슈퍼에서 살 때도 물가가 비싸요? 예, 우유 뭐 이런 것도? 예, 다 비싸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실제로 누가 밥을 사준다 이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밥 사주면 바로 결혼이군요. 밥을 사주면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남한테 아니 필요. 근데 그걸 또 한국 사람이 야 거기 콜라 한 병씩 돌려. 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지. 어지럽였다. 내가 보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한 분위기였을 거다 아마. 근데 이제 외국 기분도 안 사람이었으니까. 좋았을 텐데. 외국 그래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내 눈앞에서 예. 우리 애가 싸웠는데 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아저씨가 사줄게 그러면 안 사주는 엄마 아빠는 뭐가 되는 거야. 어쨌거나 그에 비해서 이제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26%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는 법인세율도 이렇게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스웨덴은 단일세율이에요. 그냥 26.3%로 이제 퉁치고 끝납니다 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속세 없어요. 상속세가 상속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상속세가 없어요. 왜? 상속을 안 해요?
하겠지? 상속하죠, 당연히. 어. 예,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를 거두려고 하면 이 스웨덴의 기본 체제가 붕괴할 우려가 커집니다. 왜요? 스웨덴은 되게 역설적인데 되게 평평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급여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다든지 뭐 자본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으로 보면 보통 지니계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 자산을 딱 집어넣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격차가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상속세가 제로니까 부모 재산이 그대로 내 재산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같은 회사 다니는 김대리, 박대리도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기업 체제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러면은 나 그냥 뽑아서 해외로 다른 나라 가버릴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케아 그 창업주가 밖으로 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위스 국적은 아마 스위스로 가 있나? 보면은 세금 아마 많다고. 네, 원래 그래서 스웨덴에서 뭐 비에른보리 같은 테니스 그 슈퍼스타 이 양반도 이제 독일로 아마 국적을 바꿨나? 그렇고 상당히 이제 세금 때문에 해외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세금 면에서 보면 다른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예. 그 전경련이나 대한상의가 주장하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주장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예. 국민들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스웨덴 국민들은 예.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1930년대 20년인가 30년대 이제 그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제일 우리나라 삼성 같은 가문이 있잖아요, 보면. 예. 네. 그 가문하고 이 노조 쪽하고 이제 노사정이죠.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이제 보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해줄게. 여러 가지로 인정을 해줄게. 음. 그거를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 정신으로 나가가지고 다 뺏어서 국유화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 너희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케이 내줄게. 그거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법인세 꼬박 내죠. 그렇죠. 안 내나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체제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만 이 인구 그 당시 뭐 500만밖에 안 되는 그 당시 스웨덴으로서는 사회를 유지하고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경쟁 그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쪽에서 주는 반대급부는 다른 나라 안 가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가지고 추가 이익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꼬박꼬박 벌어들여 와야 돼요. 벌어들여 오는 수익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그 국민 그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를 지불해주고 그럼 그 급여를 가지고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 체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제도로 나눠주는 어떤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웨덴의 세금은 복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죠. 세금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잘 쓰는 게 이제 복지 사회의 핵심인데 그 세금을 걷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럴 거다라고 추정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는 중앙 정부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걷어가서 그 지방 정부가 걷어간 세금으로 이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예. 대부분의 복지는 지자체들이 다 알아서 이 돈 안에서 해결합니다. 네. 한 80% 정도는. 근데 그 지자체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죠?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다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지자체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거기 뭐 세수 자체가 없는데 네? 그 스톡홀름 시정부다. 그럼 거기 세금 엄청나게 많고 굿바이 제도가 저기 있겠지, 저 어디. 시골에 그야말로 말씀하신 삼림만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 무슨 세금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도 우리처럼 이제 교부금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은 자기네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차이는 일정 부분 분명히 그러면 사람도 존재를 별로 하고 없나? 있어요. 세원도 저기가 복지의 대상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지방에서 소득세를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는 뭐 지방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중앙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는 세금 지방 자체는 소득세가 일부 많지 있긴 없죠. 있는데. 우리는 뭐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걷는 게 7이고 분바이라니까. 근데 그 지방은 3을 걷고 쓰는 것들은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쓰는 이제 이런 체제로 이제 가니까 그걸 바꾸자고 그러는데
스웨덴은 그래서 국가, 광역, 지자, 기초가 이제 복지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다음 시간에 될지 언제가 될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분들이 스웨덴 가서 아프면 힘들어요. 안 해줘요 잘? 예. 왜냐면은 그 복지 그 의료 비용이라는 게 의사들도 다 공무원이고요. 그 한정된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의사는 제한돼 있고 약제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매우. 그래서 김프로님 저번에처럼 아프시면은 전화를 하면 간호원이 받아요. 간호원이 받아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래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불 뒤집어 쓰고 좀 땀 좀 빼세요. 뚝. 병가 내시고. 다시 아플라 그러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아파요. 그러면은 그러면 의사 이제 면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후에 그럼 그 사이 거의 낫지. 거진 낫죠 보면은.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의사를 봅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폐렴인가? 이거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하면은 전문의한테 그러면 의뢰를 하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면. 그 사이 죽든가 낫든가.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의를 힘들게 만나서 몇 달 다시 기다려서 MRI도 한번 찍고 뭐 CT도 찍었는데 폐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 무료, 거의 무료죠 이제. 근데 우리처럼 막 당장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최상급의 의료를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대신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어떤 이런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내가 더 내 돈 내고 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게 다 한정된 세금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의료 쇼핑이라든지 의료 수요의 관리 이런 네. 것들을 타이트하게 조이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의료는 우리가 역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세금 이야기도 넘어가는데 여기라고 땅 파서 돈 나오는 노르웨이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들 제조업 마인드, 제조업 기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가지고 걷어서 가차 없이 걷어서 가차 없이 나눠 쓰는. 가차 없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번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들어보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네. 뭐 그게 그래서 그러시죠. 다른 나라들도 좀 적용 가능한지 가지고 한번 가차 없이 5분간 휴식합시다. 가차 없이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이어서 스웨덴이라는 네. 나라, 북유럽에 우리가 아리를 했던 나라, 이 스웨덴의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리고 있습니다. 진실까지라. 환상이 좀 깨졌나 봐요. 뭐 약간 뭐 조금요. 아직은 그래도 뭐 호감이 좀 더 많은 나라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스웨덴도 집값이 만만치 않은 나라라면서요. 예,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대한민국이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저 정도요?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반포 아크로 아리팍. 35 비싼데 예, 스웨덴 스톡홀름도 비싼 주택들은 비싸요. 얼마나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당시 이제 막 그 우리 따지면 신시가지 정도 되는 이제 호수 앞에 조성되어 있는 괜찮은 집들을 봤는데 우리 평수로 한 30평, 한 40평 정도 되는 게 당시 한 12억 정도 했었으니까 뭐 그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아니고 이제 우리로 플랫? 따지면 그렇죠, 타운하우스? 플랫 같은 플랫? 그런 빌라? 공간, 아파트? 빌라 빌라. 3층 정도 되는 아. 예,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계산해보고 오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스웨덴 전 세계가 사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고 스웨덴은 이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IMF 같은 일도 겪었고 언제요? 1990년대 초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일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가요? 그냥 크게 걱정은 안 하는 듯한 분위기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2018년인가요?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위험한 주택 시장을 꼽으면 스웨덴 스톡홀름을 꼽았어요. 전 세계에서? 거품 많다고? 네, 거품이 많다고. 어느 정도인지가 혹시 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2008년 이후에 2017년까지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17년. 예, 17년 벌써 네. 벌써 됐으니까 사실 그게 더 올랐죠. 근데 전국적으로 전국 통계예요. 전국적으로 스웨덴이 한 81%,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한 79%,
10년 사이에. 그렇죠. 덴마크가 한 27%, 이제 핀란드가 23%랐는데 이거는 전국 단위니까 대도시는 이거보다 몇 배씩 더 올랐어요. 그러면 더블 더블은 당연히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 스톡홀름 같은 지역. 두세 배 간집이 흔하다는 3배가 거죠. 흔하겠네. 뭐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거기도 돈이 많이 풀렸나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 다 세금 내는데. 아, 거기도 35층 이상 못 짓게 하나 봐. 빚내서 집 알아보는 살아가 시간이 거기는 고층 빌딩은 그러니까. 못 짓습니다 보면은. 예, 고층 빌딩 못 내가 짓. 보니까 층고 제한이네. 네, 등수제한. 있는데 이 사실 아까 이제 조세 제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있을까요? 아, 뭐, 2억 벌어도 1억이 그렇죠. 세금이니까. 예, 뭐 외식 몇 번 하고 나면 없겠죠 보면은. 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나의 자산을 축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지. 예. 상속세도 없다 하니 돈 좀 만들어서 그렇죠. 내 자손한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기도 싶다는 하고. 생각도 들고 그걸로 뭔가 임대사업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웨덴 국민들은 주택 시장에 몰빵합니다. 몰빵이요? 예. 전 재산을? 네. 왜요? 일단은 조건이 좋죠.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 스웨덴은 꽤 오랫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포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지금. 예, 뭐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니까 뭐 그래도 실제 대출 금리는 좀 높. 실제 대출 금리 0점 몇 %에서 1%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수료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예. 그 정도면 빌릴만 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만기가 100년 만기. 100년. 예, 100년 만기에다가 그냥 부채도 그냥 주는구나. 중요하나 부채 중요. 부채 상속. 그렇죠. LTV가 뭐 한때 특판으로 나온 거는 뭐 104%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집값에 플러스. 아, 집이 10억이면 10억 4천. 예,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해야 되니까. 수수료.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이건 좀 특별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한 80% 정도는 보통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몰라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정부는 이게 왜냐면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그 명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나 세금 다 냈어. 내가 국가적으로 내 국민으로서 할 역할 다 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왜 막아야 돼? 그러면 예.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 생각을 해서 보면 예. 그러면 또 그 전 국민이 다 내 집 갖겠다고 하면 예.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죠. 그럼 빨리 대출 받아서 샀어야지. 나 안 사는 분들은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더 대출 받아서 이제 더 쓰기를 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이제 나 집 없는 사람이 집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좀 좁은 집 있는 사람이 더 넓은 집. 그렇죠. 우리처럼 뭐 20채, 30채 뭐갭 투자 그렇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한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급은 얼마 안 되고 예. 대출을 많이 해주면 예. 곧 많이 오를 게 뻔하면 예. 집에 한 채 있는 사람도 예. 두 채 세 채 사야지. 사는 게 현명한 나는 그런 판단이지. 생각이 안 들던데. 그렇죠.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실제로 주식 물 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이제 사실 그 복지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임대주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을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 못 채우는구나 그럼.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조심하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동안에 좀 조심했던 거는 한번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언제 한번 올랐다 크게 혼난 적 크게 있어요? 혼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일본이랑 잠시 비슷했거나 느낌이. 예,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어쨌거나 가처분 소득 중에 그러니까 임대료로 내는 그 주거 비용으로 내는 게 한 20% 넘어요. 예, 그 세금 다 내고 남은 것 중에 또 한 20% 정도는 예, 뭐 내가 이제 임대료를 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없겠다. 스톡홀름 대도시에 사는 스웨덴 사람들은 이 집이라는 게 주거 공간이라는 게 꽤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줄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은 쓰게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 집이 가격이 올랐다 중위 가격 아파트가 9억 몇천이다 뭐 네. 9억이다라고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2억 3억 4억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집들은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톡홀름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로 네. 따지면 뭐 강남 3구쯤 될까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 동네에 있는 임대주택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대기표 번호표 뽑으면 위에 23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년에서 23년 정도를 기다려야 아 진짜요? 예. 아 그게 그냥 장난으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23년이 23년 정말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공급된 현재 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해고 통상적으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 다음 순번으로 나오는 게 보통 몇 채 정도 되고 그럼 계산해 보면은 내가 집어넣으면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자녀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애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도 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스톡홀름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요? 예. 그럼 뭐 전 국민한테 임대주택을 다 없는 준다. 거네. 준다라고 했는데 주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LH가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씩 적자 1억 5천씩 적자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일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고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서 뭐래. 세금 다 그렇게 걷어가지고 공짜로 학교 의료, 보내죠. 의료, 유치원 교육. 해주죠. 다 해줘. 쓸 곳이 너무나 많은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거는 오히려 있던 임대주택마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지자체들은 고령화, 치매 환자 증가, 의료수 돈 증가하면 드니까. 당장 써야 될 돈이 증가하면은 그 중앙 정부에서 땡겨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분양, 민간 분양. 민간 분양하는 거죠. 민간으로 전환하면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일단은 몇 년 동안 급한 불을 이제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290개 지자체 중에서 한 255개 지자체가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요. 부족 현상이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도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각종 편법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위장 이혼도 있고. 아니 땅도 그렇게 좁지도 않고 땅도 넓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 좀 많이 지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많이 지으려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대규모 신도시 네. 공급 계획도 세웠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스웨덴은 다음번에 이제 역사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1960년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지어진 집들이 너무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대규모로 공급하려니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하면 잡혀가고 뭐 이럴 정도의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 대한 수요가 물이 새는구나.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좋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반대가 또 커요. 우리도 청년 임대주택, 뭐 대학교 기숙사 이런 거 짓는다 그러면은 주변 그 원룸 주택들 뭐 나가서 시위하고 실력 저지하잖아요 보면은. 여기도 사실은 스웨덴 주택 통계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무슨 소셜 주택, 뭐 사회 주택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다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주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하는 거지만 거기는 이익 단체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뭐 생각만큼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 사업자 주체가 법인이라기보다 기업이 아닌 그냥 그런 조합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또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을 지으려면은 각종 규제도 심합니다. 스톡홀름이 되게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네. 층고나 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이제 따지다 보면 공급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서 또 이 살아가시는 또 많은 또 건설 노동자나 또 단체들이 있죠. 또 이분들의 또 조직적인 또 반대 로비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합되지 못한 개별적인 세력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직화된 세력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걸로 이제 스웨덴판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거죠. 방 한 칸을 다시 이제 쪼개서 전전대를 하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다시 월세를 다시 받는 거죠. 이 넓은 땅에 그렇죠. 스톡홀름 지역이 최근에 이제 그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으로 북유럽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택이 없으니까 뭐 1시간 반, 뭐 2시간씩 멀어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방 한 칸에 이제 우리 돈으로 뭐 7, 8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을 이제 주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여기는 근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예. 강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 물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호수. 스톡홀름이 이제 호수와 강들이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느 나라나 주택, 특히 수도나 대도시의 주택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스웨덴도 정부도 스웨덴 중앙은행 리샤방크도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한다는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처럼 막 이거를 나가서 막 행정력으로 틀어막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는데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놓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 아니겠느냐.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나 네.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되게 안정되고 되게 견실한 나라일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경제적으로 부침이 심했고요. 부침. 예, 우리 IMF보다 더 전에 네. 몇 번 두들겨 맞았고, 우리나라 IMF급으로 몇 번이요? 예, 한 두 번 정도 두드려 맞았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이제 뭐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정통 사회복지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일조를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일조를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왜요? 스웨덴한테 큰 한 방을 먹인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요? 축구로? 아니요, 경제로? 경제로. 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를 아니, 텐데? 원래 근데- 스웨덴은 제조업 중심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제철, 제조업. 그다음에 옛날서부터 발티케를 중심으로 하는 선박, 조선 이런 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말매. 예,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복지 체제는 1970년대에 이제 완성이 되고, 당시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닥치면서 네. 큰 위기를 이제 겪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여기는 정말 사회가 힘들었죠. 1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당장 이제 조선업하고 철강업이 이제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조선은 원래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유조선 20만 톤급 이상의 이제 VLCC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네. 초대형 유조선의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조선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한때 과잉 투자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보면은.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후반에 호경기 때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일 쇼크 나니까 수요가 싹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그 당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하니까, 그러면 인건비 올라, 수요는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는 와중에 이제 일본을 필두로 갑자기 한국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선두주자가 휘청휘청하는 사이에 예,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이 이제 같이 길을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에 스웨덴 정부는 야, 조선업이 고용이 저렇게 많은데 저거 망하게 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국영화를 시킵니다. 조선업을요? 네, 조선업을 국영화시키고, 국영화만 시키면 뭐예요? 일감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국가가 직접 선박을 발주시킵니다. 발주를 넣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비슷해요. 그리고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채도 좀 갚아주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요. 스웨덴 정부는 이 위기만 넘기면 누구한테 다시 팔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쏟아내면서 스웨덴 조선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국영업체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영 공장은 폐쇄되고, 네. 그다음에 발주해서 만들어놨던 유조선은 써먹지도 못하고 고철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스웨덴 조선업은 결정적으로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 말메에 있는 네. 조선소에 있던 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이제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다가 몇십 년 시간이 더 지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1달러에 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네. 철강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일단은 국가가 나서서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을 하고 네. 대규모 이제 해고도 하고.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기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철광석이 자기 나라에서 나니까 네. 이제 80년대에 살아나가지고 90년대 다시 민영화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철강업은 이제 특수강 위주로 이제 가는 거지, 범용적인 어떤 그런 제품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가 택하는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통화 절하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크로네를 이제 다운을 시키면 이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한 40%, 한 8년 동안에 40%를 이제 평가 절하를 시킵니다.
국가에서 예, 국가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이 당시는 이제 고정환율제였으니까 국가가 이제 내리면 되는 거였죠. 이제. 고정환율제였어요. 예. 예.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가요? 이제 고정환율제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닥쳐오긴 했으나 이제 어쨌거나 이제 수출 경쟁력은 나름대로 이제 회복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2차 오일 쇼크도 있지만 뭐 상황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 통화 절하로 이제 날리다가 경기가 국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부터 버블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스웨덴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복지 체제, 좀 사회주의적으로 국제가 통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뭔가 국민들의 욕망을 이제 누르는 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치를 풀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인가요? 국영 방송 또 이제 민영 방송도 일부 이제 넣어주고 광고도 좀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자유화였어요. 금융 자유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그게 안 됐고요. 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일반 국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을 열어준 나라는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 중에서도 몇 나라 되지 않았어요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85년부터는 이제 은행 대출에 대한 그 금리도 국가에서 안 하고 이제 은행 자율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LTV도 75%였던 거를 95%까지 90%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3조 호황으로 이때 많이 재미를 봤던 그 80대 중반인데 스웨덴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무역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잉여 자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주식, 부동산, 예,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81년서부터 9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2배씩 올라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2배. 예, 전국적으로 2배 오르고 특히 이제 상업 지역 같은 상업 건물 같은 한 10배씩. 뭐 주식도 한 10배. 이렇게 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주식에 집어넣겠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 그럼 집값이 올라. 그러면 오른 만큼 또 대출을 받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집어넣으면은 내 대출 받은 거 다 갚고도 돈이 남아. 이런 너무나 명확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갔던 거죠. 아주 합리적이네. 그래서 85년에 민간 부채가 이제 GDP 대비 한 100%였는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150%로 50% 늘어납니다. 예.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버블이 이제 붕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플러스 통화위기, 재정위기라고 하는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데 스웨덴한테요? 예, 스웨덴이.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에 스웨덴에 갔을 때 그 대사관, 한국 대사관 건물 말고 스톡홀름에 있는 대사 관저를 이제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 건물을 이렇게 좋은 곳에 장만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샀구나. 예. 이 시기에 원래 이 건물이 대사관으로 쓰던 거였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 집주인이 이제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이거를 사서 이제 대사관을 쓰다가 대사관은 이제 더 면적이 필요해서 다른 곳에 다 내고 여기 관저로 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해요. 은행들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막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했구나. 예, 스웨덴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싹 다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거기는 뭐만한 국유화야. 예, 일단은 아니요. 근데 은행이 위기가 오면은 별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스웨덴 정부가 대단하다는 게 우리는 이게 지금 벌써 몇 나라의 사례를 보고 나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딱 알잖아요. 일단 국유화 시켜. 그다음에 예금 무제한 지급 보증해. 그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해서 배드뱅크, 굿뱅크 나누고 자산 매각하고 이런 부채의 어떤 처리 메카 프로세스를 알잖아요, 이제 보면. 근데 스웨덴은 이걸 처음 시작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량 자산하고 불량 자산 나눠 가지고 처리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이제 민영화를 이제 시켜서 결국 이제 다시 돌려놓긴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1991년부터 93년까지 3년 연속으로 스웨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딱 한 번 97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그 난리를 치렀는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혹독한 거죠,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동구권이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핀란드만큼은 아니지만 스웨덴도 이제 그 동국 그 서방과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쪽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빈사 상태로 빠지면서 실업률이 1.5%에서 뭐 3년 만에 8.2%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10몇 프로로 이제 치솟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이 문제를 이제 극복을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와중에 또 이 신과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특히 오건영 팀장의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어떤 그 금융위기, 그 외환위기 같은 통화위기가 발생을 해요. 네. 92년도 당시에 이제 91년부터 버블이 터졌잖아요. 버블이 터졌는데 이 환투기꾼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스웨덴이 아직도 옛날 그 환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크로나가 과대평가된 걸로 이제 딱 판단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투기꾼들이 이제 집중 공격을 이제 펼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 통화 이제 체제 ECU라고 지금 유로 그 전신인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통화마다 갭을 요만한 배리어를 주고 거기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파운드도 이제 무너졌는데 이 당시 이제 크로나도 이제 주 타겟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을 이제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쏟아붓고 그다음에 정책 금리를 마구마구 올립니다. 500%까지 올려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려요. 500%요? 500%요. 50%가 아니라 500%입니다. 그럼 1년 있으면 5배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뜰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는 처방은 다 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하이퍼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놔야만 이제 왜 저기 그 통화 가치가 유지되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는 스웨덴 채권을 사면 원금은 까질지언정 이자가 한 500%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크로네가 결국 붕괴할 거라고 다들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사실 저기 통화 가치 저기 44% 한 방에 이제 하락시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 ECU 체제에서 탈퇴해가지고 변동환율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위기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91년부터 93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MF 체계랑 거의 비슷한 그런 체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매우 띄엄띄엄 나와요. 뭐 스웨덴 경제 위기 발생, 뭐 코로나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뭐 있나 보다 정도였지.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그 일이 한 5, 6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스웨덴이 그 한방 당했던 그 버블을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 비슷한 프로세스로 이제 빠져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스웨덴 국민들도 그때는 엄청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러면 연금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지급을? 그러면 연금 체계가 그러면 붕괴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스웨덴의 자랑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 버티고 있는 이 연금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당연히 안정도 100%로 생각했던 게 100%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장기 집권을 하던 40몇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던 이제 3인당이 이 당시에 이제 붕괴를 합니다. 실각을 해요? 예, 실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권 교체가 IMF 위기 상황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위기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고 급한 불을 끄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개혁 조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스웨덴은 90년대 위기와 더불어서 개혁 조치에 나섭니다. 근데 그 개혁 조치라는 게 좋았던 시절은 옛날로 돌려보내고 이제 경쟁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안 좋은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웨덴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싸우지 않고 그래도 최선의 대안이 뭔지를 놓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안들을 계속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제 세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율을 낮춰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92년도에 복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나 회사 나가기 싫어요라고 그러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뭐 1년에 300일까지 쉴 수 있는 병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치를 두고 1년에 300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2년도에 이제 변동 환율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로 돌아온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뭐 큰 문제야 싶지만 뭐 이 신과 함께 프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정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앙정부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앙은행도 93년도에 요즘엔 다들 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맞아가지고 이 먼저 맞은 모델이 이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스톡홀름 프로세스라고 아예 그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재정 개혁도 이제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재정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1년 단위로 예산을 맨날 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알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자꾸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단연도 예산을 확대를 하자. 몇 년 동안에 얼마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99년도에 정말 힘들게 스웨덴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제 가슴 아프지만 어렵게 연금 개혁을 이제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덜 99년 주는 방식으로. 뭐냐면은 그 기표가 이제 하락을 하면은 연금을 깎습니다. 자동으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아. 예, GDP라든지 몇 개 지표들이 이제 그 일정 꺾이면? 일정 수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그 연금 지급 액수가 깎여요. 이건 뭐 예, 자동이에요.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럴 것도 싸울 아니고. 것도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냥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이 그냥 수치만 딱딱 나오면 그 수치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이제 되는데 상당히 이 수치를 여유폭을 넓게 잡아놨으니까 깎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10년도 안 돼가지고 깎였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깎였습니다. 한 번 깎이고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그 전에 허용되지 않던 뭐 민간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립학교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스웨덴 분들은 그 이전의 스웨덴하고는 완전히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꿈 같은 나라에도 여전히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삭막해지고. 80년대생 이후랑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한 10년을 거치면서 혹독한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이게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해외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요즘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여행을? 아니요. 그냥 이민? 그렇죠. 이민을 가는 거죠. 왜요? 스웨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일해서 능력을 발휘를 해도 세금으로 다 내주는. 근데 내가 인스타나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똑같이 이 정도 돈을 벌면 정말 내 감정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요트 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도 잘 되겠다. 콜라도 싸겠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영국을 거쳐서 한번 영어권에 적응을 한 다음에 가깝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들 가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주로 스타트업 창업자, 잘 배운 이제 어떤 고학력, 또 진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정작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를 이제 변화시킬 원동력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라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뭐 뭘 걱정이야 싶은 정도로 여전히 이제 높은 복지,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지만 서로가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잘 살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만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IMF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IMF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 정도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나 불합리가 그나마 많이 이제 아픔을 딛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하고 비슷한 상황과 수준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뛰어오를 수도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크라이시스를 겪고 나서도 어쨌든 지금 뭐 좋은 건 아니나 야 이게 참 흔치 않은 나라죠. 기억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신문을 보면 이러다가 따라잡힌다. 대상인 나라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였어요. 이런 국가들이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그 특구를 만들고 거기에 그 동남아를 안방으로 생각하던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벌써 임금 상승, 그다음에 고환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전하던 시기였죠 보면은. 그래서 정말 위기감이 나름대로 꽤 있었는데 이제 IMF 때 다 같이 망했죠. 수영장에 다 빠지고 나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사다리 부여잡고 이제 빠져나온 셈이었고, 그런 것처럼 스웨덴이라는 국가도 안정돼 보이지만 또 이런 또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또 위기와 또 극복의 또 신화를 쓰면서 복지 체제를 유지한 또 그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죠. 90년대니까. 뭐 그때 그렇게 경제가 몰락했던 그 기억 때문에 예.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세 채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유지돼요. 그때 이제 집값이 이제 확 떨어졌죠. 보면은 확 그래서 떨어지다 그 기억 보니까 때문에? 그렇죠. 그 기억 때문에 한동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저 손대면 안 돼라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채 세 채도 안 사는데 어떻게 따블이 나요 집값이. 아니 한 채씩만 사도. 임대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나 이제 집 살래라고 임대주택에서 아니 근데 벗어나서 자가로 도는 거죠. 자가율이 그렇게 낮았던 게 그렇게 높아졌나요?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LTV 104% 잡아주면 그냥 은행 가기로 결심만 하면 집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운 페이먼트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나면 오를 것 같으니 예.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또 네. 괜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이 정도로 대신 그 스웨덴에도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한 경제 위기,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는 경제. 또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접근했거든. 가면 뭐 아주 뭐 탄탄하고 아니고. 지금까지. 근데 뭐 우리보다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탐욕도 이제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대하게 내버려둔 문화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요즘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또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핸드폰도 귀찮으니까 나 여기다 RFID 칩 삽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목에다 칩 삽입해서 긋고 다니시는 분도 수천 명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기도 해요.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게 그게 무슨 첨단 사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커런시를 보급시켰더니 그거 적응 못하고 사용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는 안 되겠다고 백한 거라면서요. 아직 백까지 봉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스웨덴 그 중앙은행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지하 경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웨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스웨덴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스웨덴에 대한 꿈 오늘 확실히 깨졌습니다. 저는. 네. 그러세요?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다음번에는 됐습니다. 다시 꿈을 접착제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스웨덴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죠. 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류 판매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냉장에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보면은. 술 냉장을 해요. 예. 시원하게 못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내가 실업자다.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술 쿼터가 0리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똥나지. 안 그래도 좀 짜증 나는데 술까지 안 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스웨덴을 여행하고 있는데 예. 오늘도 좀 남은 스웨덴 얘기가 있는 거죠? 스웨덴 할 양이 참 많은데 네. 뭐 명절 때 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술이죠, 술. 네. 그래서 스웨덴의 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스웨덴이 술도 유명해요? 뭐 앱솔루트 앱솔루트 보드카. 보드카가 그게 스웨덴 거지. 예, 참. 스웨덴 거죠 이제 보면은. 앱솔루트 보드카. 예, 원래 스웨덴 술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스웨덴에서 이제 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술을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죠.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술 사기 쉬운 나라 편의점에서 다 팔고. 다 팔고 요즘엔 그나마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술 안 팔죠. 이제 보면은 애들 심부름은 못 시킵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예, 저도 뭐 아버지 담배 술 심부름 정말 많이 했는데 주전자 하나 주시고. 뭐 주전자까지는 아니었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 사실. 주전자? 주전자 주고 막걸리 받아본 적 있었어? 그거 안 하셨어요? 나는 없었어 솔직히. 그냥 이 포장된 것만 사셨어요? 그렇지 뭐 소주나 사다 드리고 그랬지. 동네에 뭐. 그 술도가가 없었다. 아이. 아유, 참이 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전자로 갖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좀 마시고 보니 또 저는 안 마시진 않았는데. 항상 그렇게 경험담을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냥 이 술 받아오고 그다음에 담배도 제가 직접 집에서 말았어요. 오잉.
담배 가루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거나 스웨덴에서는 이제 술을 사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 정해진 상점에 가야 되는데 네. 국가 독점이죠. 보면은 주류 판매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어요. 알코올 함량이 3.5% 이상의 술은 무조건 이곳에서 만 20세부터 이제 술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술을 이제 마실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이 스웨덴을 비롯한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도 그렇고 네. 핀란드도 그렇고 술값이 매우 셉니다. 술값이 매우 센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명목으로 술값을 이제 비싸게 받는 거죠. 사실 뭐 날도 추우니까. 춥고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해도 안 뜨고 술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제한을 많이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할인 판매 금지. 할인 판매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4캔에 10,000원, 한 캔에 4,000원인데 뭐 이런 1+1 이런 거 이제 안 됩니다. 보면은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냉장해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보면은 술 냉장을 해요. 예. 시원하게 못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맥주 같은 경우 그러면 더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냉장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외견상 25세 좀 미만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또 돼 있고요. 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와서 딱 내서 이제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가져가는. 스웨덴도 오랫동안 술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무슨 술이 있나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이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뭐 사고 이거 안 되네. 그렇습니다. 딱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딱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파는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값이 상당히 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국가가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싼 술들은 좋은 술들은 또 싸게 들어옵니다. 뭐 인구 1,000만 나라에서 술 수입상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바잉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싸게 살 수 있게. 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세금을 붙이고 나면 싼 술들은 싸게 사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비싼 술들은 오히려 원가가 높은 술들은 예 여기는 이제 종량제니까 이제 술 그 세금 제도 자체가 발삼 이런 건 오히려 좀 싸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 중에서도 좋은 와인들은 발삼이 뭐예요? 발렌타인 30. 발삼이 그러면 17년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발 17. 그렇게 합니까? 발 17. 스웨덴 분들이 그러면 술을 되게 많이 마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생각보다 별로 안 드세요. 2016년 WHO 기준으로 보면은 스웨덴 분들은 1인당 8.7리터 정도를 이제 드시고 우리나라는 10.9리터. 그건 그냥 뭐 알코올 그렇죠. 크기는 아니고 그냥 술 전체적인 용량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아마 환산했겠죠. 독한 술 뭐 있으니까 이제 표준적인 도수로 환산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체코는 1등 14.1리터 정도. 이 술 통계는 사실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면이 있는 게 그냥 양으로 비교해 버리면 이 체코나 이 덴마크처럼 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 술 그러니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면이 있고요. 알코올 환산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로 또 환산을 해버리면 무조건 그러면 또 대한민국이 또 아주 또 상위권으로 튀어오릅니다. 와인보다 높은 술을 보통 고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 소주도 고도주네. 뭐 예전에 25도짜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요즘에도 14.9도 뭐 15.1도 뭐 이러니까 예, 고도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 우리 소비량이 또 왕창 늘어나는 또 이런 면이 있어서 그냥 어떻거나 뭐 술 마시는 전체 양으로 보면은 스웨덴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센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약한지 뭐 모르겠으나 되게 국가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한 18세기 이전까지 네. 이 왕이 나서서 술 좀 그만들 마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네. 이제 1766년 18세기 이제 중반쯤 돼가지고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세금 내라고 할 때 내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술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해제를 하고 나니까 술 만들기 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모든 집에서 이제 술을 이제 빚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9세기 초반 통계를 보면은 한 17만 5천 가구 정도에서 술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도 마시고 주변 지역에도 나눠주고 팔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저 집이 다 술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만 해도 스웨덴이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술 만들기 쉬운 거죠. 뭐 보면은 이 18세기를 보면 이 영국도 그렇고 술 때문에 되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잊기 위해서 이제 술을 찾고 술을 찾다 보면 또 술이 또 술을 부르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이 됐는데 19세기 초반인 1830년부터 스웨덴에서는 이제 야 우리 좀 그만 좀 먹자. 네. 술 좀 그만 마십시다 하는 이제 절주 모임, 뭐 금주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뭐 캠페인도 하고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그런 걸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술을 그냥 얌전히 마시고 별 탈이 없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 이제 노동 규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반드시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안 나오고 뭐 나와서 그냥 쓰러져 있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영국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티타임이고 차를 이제 마셔라. 술 대신 차를 마셔라.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다들 술 한 잔씩 했는데 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술 대신 차를 주고 대신 좀 시간을 쉬는 시간을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캠페인을 해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시던 가닥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850년부터는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자체들부터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술을 팔지 마라. 아니면 몇 세 이하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술 팔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두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다들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몇 년씩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과 이제 독일이 이제 바다에서 싸우면서 이제 영국은 이제 그 해상 봉쇄에 나섰고 네. 여기 독일은 유보트 무제한 이제 잠수함 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동량이 이제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식량을 자급하기가 힘든 나라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곡식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술은 이제 만들지 마라.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마시던 사람들이 또 안 마실 수 없고 또 나름대로 공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스웨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궁핍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술을 배급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 카드를 만들고 술을 배급한다고요? 예. 석 달 분기당 2리터 750ml 정도. 달에 2리터 독주면은 적은 편 아니죠. 좋은 편 아니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병 정도 뭐 마신다 생각하면 되니까 뭐 하루에 한 잔 뭐 이렇게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성과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마시는 술 양이 줄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고삐를 잽니다. 어떻게 고삐를 재냐면 그냥 수첩에다가 그 성별, 소득, 자산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서 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주고 버터죠. 이제 그 세금을 별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은 내가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제 내가 실업자다.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그 술 쿼터가 0리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똥나지. 안 그래도 좀 짜증 나는데 술까지 안 줘.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실업자분들도 이제 그 본인이 일을 안 해도 그때는 남성들만 일을 했으니까 여성들 기준으로 또 조금씩 줬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구당으로 어차피 배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도 계속 유지가 돼서 1955년이 되어서야 이게 폐지가 됩니다. 아, 그 배급하는 제도가. 예, 배급하는 제도가.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에 비하면 술은 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관대한 돈이 없어서 못 먹었을 따름이지 돈만 있으면 마실 수 있는 그랬던 나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955년에 이제 이 배급 시스템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자 이제 돈 있으신 만큼 사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이제 독점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뭐 공무원들의 술을 팔아요 이게 아니고. 네. 이제 주류 판매 조합 같은 게 이제 지역별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대한 독점적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보면 네. 이 조합들이 대부분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이제 사회민주당 네. 소속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당비도 또 거기서 벌어들인 걸로 충실히 납부하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결탁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스웨덴 국민들로서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내가 가진 돈만큼 먹을 마실 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막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술 소비량은 늘 느는구나. 그렇죠. 마가도 늘고 풀어져도 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정도 나서 아 이제 정말 없구나 싶어야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이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세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우 높이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역시 술에 세금 많이 매기는 건 비슷비슷하군요.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뭐 강제로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마셔주는데 그러면 뭐 불만 없이 마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꼭 네. 덴마크를 경유를 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게 사 갖고 걸로 가는 거는 뭐 예, 거의 돼서 그것도 원래는 좀 제한이 됐다가 네. 이제 나중에 좀 바뀌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이 다른 지역에서 술을 사서 반입을 하면은 우리 뭐 비행기에서 뭐 반입하는 것처럼 수량 제한이 있었는데 네네. 2003년부터 EU 규정을 따라서 이제 EU 내에서 EU 국가에서 구입한 술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거의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0리터까지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소비로 이제 인정되는 거죠. 200리터를 200리터면 이제 한 드럼이죠. 그걸 어떻게 어떻게 갖고 가냐고.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외래순대교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네. 이제 코펜하겐으로 몰려갑니다. 덴마크로. 이제 말매 쪽에서. 말매 쪽에서. 말매 쪽에서. 예, 아니면 뭐 덴마크 기차를 탈 수도 넘어가는? 있고 뭐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덴마크도 물가가 비싸지만 술은 싸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200리터씩 4인이 때려놓고 나니까 이제 차들이 경찰 단속에 걸려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고 싣고 과적으로. 가서. 과적으로. 바퀴 막 눌려 있고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스웨덴 남부에 계신 분들은 때 되면 덴마크로 가서 술을 이제 마음껏 드시고 또 사들고 이제 그러게 오십니다 보면은. 이게 다리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메레순대교예요. 아 다리 이름이 예, 메레순 거기 이제 해협이 이제 메레순 해협인데. 네. 우리나라 말 같아. 그러니까 외래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말매의 부활,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 많이 보면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2009년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지역에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어떤 산업이 더 살아났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국가를 뛰어넘어서 저 외래순대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코펜하겐 생활권으로 이제 묶여지는 거죠. 덴마크에서에도 그 전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한 70% 정도는 네.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새로 만드는 일자리 한 70% 정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덴마크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덴마크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스웨덴 분들은 이제 술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좀 굶주려 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보면. 네. 그래서 술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겠군요. 굉장히 좋아하죠. 스웨덴 분들한테. 예. 근데 이제 그 선물이라는 게 정말 그 사적으로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네. 예, 계속 뭐 갑을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씩 계속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술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공정치 않다라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그때 우리 대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한 스웨덴 그 친선 의원 연맹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네. 스웨덴 의회에도 한 15분 정도 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카드 한 장 써서 앱솔루트 보드카 그 의회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내드린답니다. 네. 그럼 보내드리고 나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연락이 온대요.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큰 선물도 아닌데. 되게 큰 선물로 받아들인대요. 작은 걸 해도. 예. 그래서 이제 당신네 의회 규정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나와 있고. 네가 그걸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다음에 정 궁금하시면 이제 고참 의원 아무개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의원들을 확인한 끝에 네. 아우 정말 감사하게 잘 그게 막 정말 이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 감사함이 막 느껴진다는 겁니다.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 게 보면은. 이거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돼 뭐든지. 저 대사님 좀 품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압솔루트 보드카 같은 거 주니까 그렇지. 막걸리를 장수 막걸리 같은 거 장수 막걸리. 한번 드셔봐. 어쨌거나 스웨덴 분들은 이 이유로. 높은 국민 소득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뭔가 선물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드문 기회예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쏴주시면 내가 밥 한 끼 사지 그러면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스웨덴 사람들이. 예. 연봉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내 주머니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세금 다 내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금 뭐 이런 것들을 내고 그러고 나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장 앞에 이제 쇼윈도우 앞에서 이제 한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고 싶어서. 예. 우리 같으면 그냥 사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다 국가별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보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스웨덴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